자, 이제는 출제 경향 확인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다지기로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반도체의 특성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반도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불순물을 섞으면 저항값이 감소한다. 그렇죠. 보통 다른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어떤 기기들은요, 불순물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불순물이 다수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전류의 흐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감소한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은 맞고요. 2번은 정반대잖아요. 틀렸겠죠? 불순물을 섞으면 저항값이 증가한다. 땡,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온도에 민감하죠, 반도체 물질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저항이 줄어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일반 물질과 좀 다르다겠죠. 그래서 부온도 계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문장 꼭 알아두라겠어요. 그래서 온도에 관계없다. 땡, 부온도 계수의 특성을 갖고 있죠. 부온도 계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4번,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증가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저항값이 떨어져서 전류가 오히려 잘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죠. 자, 반도체 내에 전류 흐름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 반도체에서 전류 흐름을 좌우하는 운반자라고 하죠. 일명 캐리어라고 하는데 그 운반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공과 전자죠.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전공과 전자. 그래서 1번 문장, 불순물 내에 존재하는 전공하고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전류가 흐른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반도체 내에 발생하는 이온이 전이돼서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PN 접합 같은 걸 이루게 되면 전자가 움직여서 전공을 메우게 되면 그곳이 상대적으로 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에 말했던 ND 플러스, 그 다음에 P 쪽에서는 전자가 왔으니까 마이너스 전기가 생겨서 NA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정기적인 이중충이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2번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일종의 도체이므로, 도체 아니죠.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적 입장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절연체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외부에서 어떤 적당한 바이어스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그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도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일종의 도체도 아닐 뿐더러 뭐 이런 오hm 법칙이 적용될 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반도체가 일종의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이 반도체가 일종의 저항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항 성분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르겠죠. 말 자체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답은 1번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로 가죠. 반도체 소자에 전압을 가하면 전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류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전류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전압을 가해서 전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드리프트 전류라고 그래요. 전기에 의한 전류를 드리프트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드리프트 전류라고 하고요. 이 3번에 나와 있는 확산 전류를 알아둬야 돼요. 이건 농도차죠. 농도의 차이가 생기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다수 캐리어들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농도 차에 의한 전류 성분, 그것을 디퓨전 커런트라고 해서 확산 전류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죠. 1번, 도전성.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도전성이라 그래요. 도전성은 진성 반도체보다 불순물 반도체가 더 높다. 그렇죠? 진성 반도체는 남는 전자도 부족한 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강한 뭐 열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걸 가해야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겨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이제 불순물 반도체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다수캐를 집어 넣어주잖아요. 5족 불순물 또는 3족 불순물을 집어 넣어가지고 전자가 남는다든지 전공이 남게 해가지고 쉽게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것이 불순물 반도체죠. 그래서 도전성은 진성 반도체보다 불순물 반도체가 더 높다라는 건 맞는 거예요. 2번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 자, 우리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 곳이죠. 정의는 그게 아니라겠어요. 특징이 그렇고 정의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 준위를 페르미 준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준위는 진성 반도체는 금지대에 어디에 있다? 중앙에 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어요. 각종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문장은 꼭 외워야 됩니다. 자, 맞았다라는 거죠. 3번 P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의 온자가 가전자라죠. 옥가 원소. 여러분들 옥가 원소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전자가 남죠. 그래서 네가티브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해서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P형이 아니다. 무슨 형? N형이라 하겠다면 맞았겠죠.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 온자가에다가 옥가 원소인 도너 불순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도너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죠. 도너 불순물을 넣어서 만든 반도체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이제 옥가 불순물의 도너에는 뭐였어요? 안티비피가 있죠. 안티몬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소라고 하는 아세나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P라고 써가지고 인이죠. 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안티비피다. 내가 이렇게 이오라 했어요. 안티비피, 안티몬, 비소죠. P 발음이 나요. 안티비피. 저는 비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안티비피.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너 불순물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는 뭐예요? 전자죠. 전자고요. 소수 캐리어는 뭐예요? 전공이죠. 전공. 반대로 이제 P형 반도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전공이 되고 소수 캐리어가 전자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기초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만 틀렸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Si, 실리콘이죠. Si, 원소 기호는 규소라고 그래요. 실리콘, 반도체 물질의 실리콘 원자의 에너지 밴드는 최외곽 전자가 위치하는, 자,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위치하는 에너지 밴드, 뭐라 그래요? 가전자대라고 합니다. 가전자대와 궤도를 이탈한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자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밴드, 뭐예요? 전도대라고 한다 했죠. 그 사이 갭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금지대라고 했어요. 금지대라고 했습니다. 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항목은 뭐냐 그랬습니다. 자, 1번 Si, 실리콘이죠. 반도체 원자가 상온의 에너지를 받으면 일부 전자는, 가전자죠. 자유전자가 되기 위해서 전도대로 이동하여 그곳에 전류 전도를 한다. 정확히 맞죠? 우리가 이제 최외곽 전자가 들어있는 이 에너지 밴드를 밸런스 밴드, 가전자대라고 합니다. 가전자대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밴드, 우리가 컨덕션 밴드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전자가 발견될 수 없다,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금지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폭의 에너지 갭을 이렇게 EG라고 써서 이 에너지 갭이 클수록 전자가 쉽게 못 올라가죠. 그래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물질이에요. 절연체 물질이 되는 거고 부도체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갭이 거의 0에 가까워서 금방 전자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물질을 금속이라고 하죠. 도체라고 합니다. 도체. 그 사이를 반도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외곽 전자가 있는 에너지 밴드예요. 이 전자가 자유전자가 될 수 있는 밴드, 그렇죠? 전도되죠. 그래서 올라가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끔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설명을 1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2번 전공은 가전자가 전도대로 올라갈 때 가전자대에 존재하여 가전자 내에 전류를 전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구멍이 뚫리죠. 있었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것이 전공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공은 이 가전자대에 남아서 이 가전자대에서 전류의 흐름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2번도 맞는 겁니다. 3번 옥가 불순물. 이게 이제 뭐뭐인가로 제가 외우라겠죠. 이게 붕소예요. 그래서 붕소의 붕,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알. 그다음에 요걸 먼저 하면 인듐이죠. 이걸 나중에 하면 갈륨이죠. 그래서 갈이지만 가로 내가 외우라겠죠. 그래서 요거 인가 이렇게 제가 외우라겠습니다. 요것은 몇 쪽 원소예요? 3족 원소죠. 그래서 3가 불순물이죠. 5가 불순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불순물을 원자를 도핑시킨 불순물 반도체가 P형이다. 이게 3가라고 했으면 맞았겠네요. 이게 3가였다면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파지티브의 약자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3가라고 했다면 이 문장 전체가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도노 불순물이죠. 도핑시킨 것을 N형 반도체라고 하죠. 나온 김에 도노 불순물은 뭐가 있을까요? 도노 불순물. 자, 옥가 불순물 뭐가 있어요? 안티비피라고 있죠. 그래서 안티몬, 비소라고 하는 아세나이드, P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노 불순물 이렇게 합니다. 옥가 불순물. 그래서 N형 반도체라고 하며 여기서 N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를 표시하는 네거티브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 맞았는데 3번이 틀렸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진성 반도체에서 페르미 준위에는 온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랬어요. 페르미. 자, 이 페르미 준위는 특징이 뭐라 했어요? 특징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2분의 1인 곳이라 했죠. 특징 자체가 이제 2분의 1인 것이고 정의는 뭐라 했어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 준위를 최고의 에너지 준위를 페르미 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미 준위는 진성 반도체에서는 어디에 있다 있어요? 금지대 가운데 있다 있죠. 뭐에 관계없이? 온도에 관계없이 그랬어요. 이게 온도에 관계없단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에 관계없이 금지대 중앙에 있다. 뭐예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는 국문이나 공무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도체에서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의 페르미 준위는 금지대 중앙에 있는데 뭐에 관계없이? 온도에 관계없이. 아시겠죠?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불순물. 자, P형은 뭐뭐인가로 제가 외우라겠어요. 맨 처음에 요 글자였죠? 그래서 붕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였죠? 알루미늄이라는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글자 있죠? 인듐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걸로 외우라겠는데 가리죠? 갈륨이라는 요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인가 이렇게 외우라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닌 건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1번이 있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뭐 복잡해 보이지만 쉬운데 이해를 못하면 이제 못 푸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한 설명이다. 빈가를 채우시오. 그러면 자, 여기에 먼저 불순물의 종류가 나와 있네요. N형 반도체는 일단 옥가 불순물이죠. 옥가. 그래서 이제 도너라고 부르죠. 도너 불순물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P형 반도체는 삼가 불순물이죠. 삼가. 그래서 억셉터라는 용어를 쓴다겠죠. 그래서 억셉터 불순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비교해서 외우시면 되죠. 자, 도너 불순물은 안티비피, 안티몬이 나와 있고, 비소가 나와 있고, 아세나이드라는 비소가 나와 있고, 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인가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붕소, 알, 그렇죠? 가는 뭐예요? 갈륨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수 캐리어는 뭐예요? 자, N형은 옥가 불순물이니까 전자가 남잖아요. 전자가 다수 캐리어죠. 그러면 이쪽 P형은요?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전공이 많죠. 그래서 전공.
전공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여기가 홀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전공이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대칭되게 쓰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 캐리어가 뭘까요? 여기가 다수 캐리어니까 전자겠죠. 자, 여기는 뭐예요? 무슨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Pn 접합 같은 걸 하게 되면 Pn 접합, 그러니까 P형이고 N형 집합을 하면 전자가 이쪽에서 하나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전자가 잃었으니까 이게 ND 뭘 이룬다겠어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ND 플러스다겠죠. 마이너스가 사라졌어. 그럼 여기는 전자가 왔으니까 NA 뭐라겠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N형 반도체 쪽에서는 플러스라는 이온이 생기는 거죠. P형 반도체는 마이너스라는 어떤 전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이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Q라고 썼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마이너스 Q 이렇게 쓰면 되죠. 뭐 그냥 소음자로 이렇게 Q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눈치껏 쓰셔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로 가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어렵지 않은데 처음 문제 푼 사람들은 또 생소하죠. 자, 다음 그림에서 기억, 니은 상태는 실리콘 원자의 도노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존재하는 경우와 비어있는 경우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자, 디귿과 리을, 억셉터,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존재하는 경우와 비어있는 경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있는 것고 이건 비어있는 것을 나타냈다 이 말이죠. 그림 기억과 니은 상태에서는 도노가, 이쪽은 도노죠. 도노가 갖는 전기적인 극성과 디귿, 리을 상태의 억셉터가 갖는 전기적인 극성을 각각 상태별로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짝 보시지만 이게 이제 여기가 접합면이래요. 접합면. 도노라고 써있으니까 도노 불순물은 오가 불순물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N형 반도체고요. 여기는 억셉트라고 써있으니까 억셉트 불순물은 3가 불순물 아니에요? 그럼 이쪽은 P형 반도체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기가 접합면에서 이제 전자나 전공이 이동한 상태죠. 접합면에서 열평형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가 N형이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와서 전공을 메우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전자가 있었는데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가서 전공을 메운 상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도노의 약자를 써서 농도를 ND라고 하는데 전자가 하나 사라졌잖아요. 상대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이온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농도를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하고 억셉터의 약자 A를 쓴다면 여기는 전자가 하나 들어와서 마이너스 극성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Na 마이너스 극성을 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양의 이온 영역이고 여기는 음의 영역에 이온이 생겼다. 전기적인 이중층이 생겼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이동 안 했으니까 모든 물질은 처음 상태는 중성이란 말이야. 여기도 중성, 여기도 중성인데 여기는 전자가 사라지면서 양성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전자가 하나 들어오면서 음성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걸 찾아라 이 말이죠. 양쪽 끝은 중성이고요. 이쪽은 양성, 그 다음에 음성이니까 양성, 음성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 어때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반도체 도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단, 도핑된 불순물들은 모두 활성화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게 도핑이라는 말을 알아둬야죠. 불순물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실리콘에 5족 불순물을 도핑하면 전자가 하나 남죠. 그래서 N형 반도체 물질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리콘에 도핑된 5족 불순물의 농도를 높이면 전자의 이동도가 감소한다. 이런 문장도 맞아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요만큼의 N형 반도체가 있었어요. N형. 이만큼의 면적에 우리가 오가 불순물이 들어간 반도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순물 농도를 개수로 셀 수는 없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100개를 집어넣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가 불순물을 100개 집어넣었어요. 오가. 안티비피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세나이드 물질인데 이 아세나이드를 100개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제 진성 반도체에다가 100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N형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공간에 100개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럴 때하고 내가 1000개를 집어넣었어요. 10배를 더 집어넣었죠? 그럼 같은 공간인데 불순물이 조밀조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버스 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버스 안에 5명이 탔어. 그럼 마음껏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100명이 탔어. 복잡해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동도라는 것은 움직임의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뮤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도, 뮤n, 그 다음에 뮤라는 기호를 쓰고 P라고 쓰면 전공의 이동도. 전자의 이동도와 전공의 이동도는 같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물론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능력이 다르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고 늦게 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전자나 전공이 속도가 같지는 않습니다. 이동도 차이가 있어요. 전자의 이동도가 3배가 높습니다. 3배 정도 높아요. 전자의 이동도가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동도는 어떻게 돼요?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많이 들어갈수록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도를 높이게 되면 전자의 이동도는 감소한다는 문장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실리콘에 도핑된 5족 불순물의 농도를 높이면, 자, 실리콘에 도핑된 5가 불순물을 높이면 전공의 농도는 감소한다. 그죠? 전자가 많으면 전공이 생기려고 하면 결합해버리고, 전공이 생기려면 결합해버리기 때문에 전공의 개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실리콘에 도핑된 5가 불순물의 농도를 높이게 되면 저항도는 증가한다. 자, 잘 보세요. 5가 불순물의 농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캐리가 많아지죠.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불순물을 넣어주면 내가 저항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도하고 전류의 흐름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도는 그 자체 움직임의 정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전류의 흐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이면 반도체 소재는 오히려 저항률이 떨어져서 전류가 잘 흐른다는 문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 불순물의 농도를 높이게 되면 저항도는 감소하는 거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다? 감소한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4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페르미 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페르미 준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전자가 이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알 수 있는 확률 분포 함수인데요. 구하는 시기. 자, 임의의 밴드에서, 임의 에너지 밴드잖아요. 에너지대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죠. 지수함수예요. 자, KT분의 자, E 마이너스 EF로 되어 있어요. 그분의 1. 이게 이제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의 확률 분포 함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에 익스포넨셜은 지수 함수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K는 볼트만 상수고요. 이 T가 이제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그다음에 이 E가 임의의 에너지죠. 그 에너지대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페르미 레벨에서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F가 붙어 있는 건 분의 1.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해 보겠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이제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돼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 절대 온도죠. 이 절대 온도가 0도 K일 때, 한마디로 0일 때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절대 온도가 0도 K가 아닐 때, 0도 K가 아닐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0일 때, 0도 K일 때와 0도 K가 아닐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도 K일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요 E가 제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임의의 에너지 때가 페르미 준위의 에너지 밴드보다 높을 때, 이게 페르미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게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 보죠. 자, 만약에 이쪽이 더 높다면 이 값은 양수가 될 거예요. 분자는 양수가 돼요. 근데 이게 0이니까 분모는 0에다 뭘 곱해도 0이죠. 그래서 분모는 0으로 갈 거예요. 0이라는 것은 무한소죠. 그래서 무한소분의 상수,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2의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의 무한대승은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에다 1을 더해도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분의 1이 되죠. 확률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1이 되죠. 무한대분의 1은 뭐야? 0이란 말이에요. 확률이 0이라는 건 뭐야?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0이라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페르미 에너지 준위보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임의의 에너지 밴드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것이 이제 이쪽이 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똑같이 0으로 가니까 무한소죠. 무한소분의 마이너스 상수예요. 어떤 이 마이너스 상수죠.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돼요? 아니,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죠? 요거는 익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값이 0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분의 1만 남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이때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곱하기 100을 하면 100% 아닙니까? 이게 전자가 100% 발견되는 곳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페르미 준위는 뭐예요? 그 페르미 준위 위로 가면은 전자가 없고요. 그 아래로 가면 100%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미 준위가 여기가 페르미 준위다 그러면 이 에너지 준위라면 이 에너지 밴드 위로 가면 전자가 없고요. 이 아래로 가면 전자가 100%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가 페르미 준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씩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온도 0도 K에서 이 조건이 붙어야겠죠.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페르미 준위라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 준위다 이 말이죠. 이 위로는 없고 이 아래는 100% 있으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 레벨이다. 그걸 페르미 준위라고 한다. 아시겠죠? 0도 K일 때는. 그럼 만약에 0도 K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이제 0도 K가 아니야. 어떤 상수값이야. 그때는 이제 하나만 해보죠. E하고 EF가 같을 때만 따져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0이 아니니까 같으면 이게 분자가 0이죠. 분자가 0이잖아요. 이게 분자가 0인데 이 뭐 상수분의 0이니까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럼 지수승의 0승은 모든 지수승의 0승은 1이잖아요. 이게 요게 1이 되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1은 몇이에요? 2죠. 그래서 이때는 확률값이 전자가 발견 확률이 2분의 1이 된다. 한마디로 0도를 제한 임의 온도에서는 이게 몇 도든 상관없어. 이제 10도든 20도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온도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몇이다? 2분의 1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페르미 에너지 준위다. 임의의 에너지가 지금 페르미 준위하고 같을 때니까 페르미 준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0도 K일 때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 레벨을 말하는 거고 0도 K가 아닌 곳에서는 뭐예요?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 것이다. 자, 두 가지 딱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앞에서 배운 거 진성 반도체에서는 페르미 준위가 항상 금지대 어디에 있어요? 중앙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1번 절대온도 0도 K에서 최각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캐리어 농도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고 진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금지대 중앙에 있다. 이런 문장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그 다음에 0도 K일 때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 레벨이다 이 말이죠. 에너지 준입니다. 그래서 최액악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온도에 무관하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1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0도 K가 아닌 곳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몇이다? 2분의 1인 것이요. 1이 아니라 몇이다? 2분의 1인 것이다. 그래서 온도에 무관하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몇이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11번을 통해서 페르미 준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럴 때 이런 걸 확실히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소홀해집니다. 굉장히 좋아져요. 수월해지죠. 소홀해지는 게 아니라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확실하게 이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으로 가죠. 자, 반도체 다이오드의 두 가지 바이어스 조건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순방향을 포워드, 역방향을 리버스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는 조건이다 이 말이죠.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이오드의 항복 현상입니다. 블랙다운 현상이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항복 현상은 항상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역방향 전압을 아주 강하게 줘가지고 전자 사태 때문에 일어나는 항복 현상이 있죠. 그걸 아발란치 블랙다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순물 농도가 높으면 우리가 이제 공간 전하 영향 폭이 좁아집니다. 공피층이 좁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위 장벽 차가 커져요. 전위 장벽이 높아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엿가락이 휘듯이 이렇게 쭉 휘어지면 공피층이 가뜩이나 얇은데 굉장히 얇아지죠. 이게 전위차가 커지면서. 그러면 그 얇은 것을 이용해서 소스 캐리어가 터널링에 의해서 전류가 확 흐르는 이런 항복 현상을 우리가 제너 항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 사태 때문에 생기는 블랙다운, 그다음에 터널링 현상 때문에 생기는 블랙다운 두 가지 메커니즘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틀린 걸 고르라겠죠. 1번 항복 전압은요.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게 되면 농도에 반비례하게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가해진 전압이고 여기가 전류면 우리가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는 지수 함수적으로 이렇게 흐르지만 역방향 갔을 때는 전류가 거의 안 흐르죠.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릴 수는 없지만 그려보면 이걸 역포화 전류라고 했어요. 소수 캐리어 때문에 흐르는 전류. 그러다가 이제 역방향 전압을 너무 많이 가해주면 우리가 이제 소자가 파괴되면서 전류가 확 흐르는 현상이 생긴다 했죠. 이것을 항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항복 현상. 그래서 이런 항복 현상 메커니즘 두 가지를 방금 전에 설명한 거죠. 그때 이 항복이 일어난 전압을 항복 전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 전압을 우리가 항복 전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항복 전압이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게 되면은 여기 낮은 쪽에서 이렇게 일어나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공필층이 얇아지고 즉 공간 전하의 영역, 공필층이 얇아지고 전위 장벽이 커지면서 이렇게 엿가락 휘듯이 커지면서 이 가뜩이나 얇은데 힘의 정도가 심하면 굉장히 얇아진다 했죠. 그러면 소수 캐리가 그걸 뚫고 지나가 버린다 했어요. 터널링에 의한 항복 현상, 제너 항복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불순물 농도가 이제 높게 하게 되면 이 항복 전압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전압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전압이 낮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복 전압은 불순물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항복 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2번으로 가죠. 항복 전압은 온도가 높아지면 증대된다. 항복이 일어나려면 이제 캐리의 움직임이 많아갖고 탁 전류가 많이 흘러야지 항복 현상이 빨리 일어나죠.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캐리의 움직임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항복 현상은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그러면 더 낮은 전압에도 항복 현상이 일어나겠죠. 빨리 일어나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 항복 전압은 증대된다라는 거죠. 틀렸네요. 증대된다는 거지. 빨리 일어나니까 항복 전압이 증대되는 게 아니라 항복 현상이 증대된다 이 말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항복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감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캐리의 움직임이 빨라지니까 더 빨리 항복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항복 전압은 더 낮아지겠죠. 감소하겠죠.
자, 세 번째, 제너 다이오드는 불순물 도핑이 클수록 공피층이 좁아지고, 그죠? 농도가 높아지면 공간 전하력은 좁아진다. 이런 관계를 꼭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개 강도는 강해지죠. 그래서 전이 장벽 차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해져서 항복이 잘 일어난다. 그렇죠. 제너 항복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만 틀렸고 1번과 3번은 맞았다라는 겁니다. 4번도 맞아볼까요? 제너 다이오드는 역전압 증대 시, 역방향 전압 증대 시 전장의 세기가 증대로 그렇죠. 이내 제너 항복이 잘, 그렇죠. 역방향 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제너 항복이 잘 일어난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만 틀렸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맞출 수 있으면 이제 이해도가 다 된 거죠. 좋은 거죠. 자, 14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실리콘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겠네요. 자, 그림상 보면 자, 이쪽이 P형 반도체고 이쪽이 N형 반도체죠. 그러면 만약에 이 다이오드가 순방향이 되려면 이 P 쪽에는 플러스 전압, N 쪽에는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야 순방이 되겠죠. 반대로 여기 P 쪽에 마이너스, N 쪽에 플러스를 가하게 되면 오프 상태가 되겠죠. 역방향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P형의 음의 전압, 마이너스죠. N형의 양의 전압, 플러스죠. 인가하게 될 때 다이오드는 도통 상태가 됩니까? 아니죠. P 쪽에 플러스, 그죠? 음이 아니라 플러스, 양의 전압. 그다음에 N 쪽에는 뭐요? 마이너스 전압, 양의 전압. 그랬을 때 다이오드는 도통 상태가 될 거예요. 자, 2번 도통 상태에서는 이게 온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순방일 때는 N호형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로 구성된 전자 전류 성분만 흐르게 된다. 이게 한마디로 다수 캐리어에 의해서만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다이오드는 다수 캐리어뿐만 아니라 소수 캐리어에 의해서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여기 전공이 다수 캐리어고 전자가 다수 캐리어니까 전자가 움직이고 전공이 움직이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수 캐리어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공도 움직이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로 본다면 2번은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때 뭐뭐만 이렇게 나오면 대다수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도통 상태에서는 도통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전류가 더 잘 흐르죠. 반도체 물질은.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증가한다. 이 3번은 맞았네요. 4번 도통 상태에서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인가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의 전류식은요, 이 역포화 전류죠. 에다가 익스포넨셜 KT분의 2V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압 아닙니까? 이게 전하량이고 이게 볼트만상 절대 온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 게 아니라 지수 함수적으로, 전압의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야 돼요. 전압에 의해서 지수 함수적으로 전류는 증가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만 맞고 다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가죠. 자, 실리콘 PN 접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걸 골라라 이 말이죠. 1번 PN 접합에서 전위 장벽은 전공과 전자가 서로 반대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우리가 이제 PN 접합에서요, 이쪽이 이제 P 쪽이고 이게 N 쪽이면 여기에 이제 다수 캐리가 전공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다수 캐리가 전공이 있었고 여기는 다수 캐리가 전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전자들이 있었습니다. 접합을 하면 접합면에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여기를 메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우고 나면 여기에 공간 전화 영역, 공피증이 생긴다 했죠? 그러면 이 전자가 사라지면서 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성을 띠고, 그러면 전자가 옴으로써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극성을 띄어서 여기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어떤 힘이 세기가 생긴다 했죠? 그래서 이 힘 때문에 다음에 움직이려는 전공과 다음에 움직이려는 전자가 같은 극성이니까 밀어낸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과 전자가 서로 반대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전이차가 전이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이장벽이 전자와 전공이 서로 반대 영역으로 움직이는 걸 막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설명은 맞았다라는 거죠. 자, 2번. PN 접합에서 역방향 전압이 어떤 임계 전압 값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의 IV 유극선을 본다면, 자, 순방향일 때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역방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견딜 수 있는 전압까지는 안 흐르다가 다이오드가 못 견디는 아주 높은 역방 전압이 오면 블랙다운 현상의 전류에서 팍 흐르죠. 이런 항복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PN 접합에서 역방향 전압이 어떤 임계 전압이죠. 견딜 수 있는 임계 전압을 넘어서게 되면 역방향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무슨 현상? 항복 현상이 일어난다. 맞죠? 3번.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PN 접합에서 불순물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이 장벽은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땡입니다. 높아진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높아진다. 자,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이게 되면요,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잖아요. 높게 하면 일단 접합면에서의 전이 장벽이 높아집니다. 전이 장벽, 전압차가 커져요. 불순물 농도를 높게 하면 전이 장벽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커지죠. 그 대신 공간 전하 영역은 좁아지죠. 그래서 공간 전하 영역의 넓이를 W로 한다면 W는 좁아진다라는 거죠. 이걸 공필층의 넓이입니다. 넓이를 W로 한다면 좁아진다. 그래서 접합 용량, 이게 W가 좁아질수록 용량은 커지죠. 커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였을 때 일어나는 이 세 가지 현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이 장벽은 높아지고, 공간 전하 영역, 공필층은 좁아지고, 접합 용량은 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순물 농도를 높였을 때 이 세 가지 현상은 꼭 외워라.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자, 4번. PN 접합에서 공필층 용량, 용량은, 이게 접합 용량이죠. 접합부에 생기는 공간 전하 영역이 고정된 이온의 형태로 전하를 축적하여 생긴다. 그렇죠. 여기에 고정된 전하 모양의 정기적인 이중증 때문에 생기는 게 접합 용량이다. 그래서 여기에 마치 캐패시터 C의 역할을 한다겠죠. 그것이 접합 용량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PN 접합에서 공필층의 용량은, 이 공필층의 용량은 접합부에 생기는 공간 전하 영역이 고정된 이온, 여기에 이제 고정된 이온이 뭐예요? 여기가 ND 플러스고 여기가 NA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고정된 이온의 형태로 전하를 축적하여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으로 가죠. 자, 16번에 따라 이제 별표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진도는 못 나갔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차차 배워갈 거니까 한꺼번에 정리를 해 놓은 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소자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제 페르미 준위는 오늘 배웠죠. 자, 페르미 준위에서 에너지 상태는 전자에 의해서 점유될 확률이 몇이다? 50%다. 50%라는 게 뭐예요? 2분의 1이다.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페르미 준위에서 절대 온도가 0도 K가 이제 아닐 때 이야기죠. 아닐 때. 일반적인 0도 K만 아니고 아무 온도는 되나? 온도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2분의 1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얼리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BJT를 아직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도가 나갔다면 이제 쉬울 건데,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셨던지 아니면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은 배웠으니까. 자, 얼리 효과는 BJT, 컬렉터 접합의 역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간 전하 층은 베이스의 폭을 더욱 점유하여 그 결과로 시료 베이스 폭은 감소하는 현상. 그럼으로써 출력 전류는 증대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얼리 효과라고 그래요. 자, 아직 진도는 안 나갔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PNP 트랜지스터, NP형으로 할까요? NP, NO형 트랜지스터. 그러면
자, 농도가 높은 쪽이 이제 이미터라고 하죠. 농도가 낮은 쪽을 컬렉터라고 하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증폭을 하려면 이미터와 베이스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야 돼요. 순방향이죠.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야 됩니다. 전압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는 역방향 전압을 가하는데요.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전압을 가하는데 강하게 가해줘야 돼요. 두 개 그랬죠? 역방향입니다. 바이어스를 가해야 돼요. 이게 왜 강하게 가해줘야 되냐, 이런 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 베이스 폭은 좁을수록 증폭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에 들어있는 불순물의 농도도 낮을수록 증폭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폭용으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는 이 베이스 폭을 가급적 좁게 만들고요. 농도도 낮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트랜지스터 쪽에서 다 배웁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순바이어스를 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접합면의 공피층은 얇아요. 순방향이니까. 근데 역방향을 가하게 되면 공피층이 늘어나죠. 여러분들 순방향일 때는 공피층이 줄어들고요. 역방향일 때는 공피층이 늘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러다 보면 이 베이스 폭이 줄잖아요. 역방향이 강하게 가 있습니다. 강하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폭이 이게 줄므로써 이쪽에서 이 다수 캐리어 전자가 넘어가는 게 더 소홀해지죠. 더 빨리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결합되는 것보다 넘어가는 게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증폭률이 커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얼핏 보면 어떻게 좋은 현상 같죠. 증폭률이 커지니까.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베이스 폭이 사라져서 증폭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역방향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베이스 폭이 변동되는 현상을 우리가 얼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폭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 양이 커져요.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얼리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JT 컬렉터 접합에 역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하면, 이 역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공간전하층, 공간전하 영역, 공피층이죠. 베이스 폭을 더욱 점유하여, 그러니까 베이스 폭을 더 갉아먹는다 이 말이죠. 점유하여 그 결과로 베이스 폭은 감소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실효, 써먹을 수 있는 베이스 폭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얼리 효과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너 항복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고농도 도핑이 이루어지면 PN 접합이 역바이어스 전압에 의해서 터널링 현상으로 항복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너 항복이라고 했죠. 맞았고요. 자, 이 바디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모스 FET 가서 또는 정션 FET 가서 바디 효과를 배우는데, 일단 모스 FET는요. 자, 아직 안 배웠지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N채널 모스 FET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N 플러스가 되고요. 자, 이 바디 쪽, 기판 쪽이 P 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전압을 가하는데, 이게 이제 옥사이드 층이죠. 절연층인데, 여기가 게이트예요. 게이트. 한쪽을 우리가 접지를 해서 쓰죠. 이걸 소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이제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전자를 당겨서 전류가 흐르는데, 드레인, 출구란 뜻이죠. 배출구, 드레인. 그래서 소스, 드레인, 게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모스 FET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판은 접지를 해서 소스와 기판 사이에는 전압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에다가 이제 플러스 전압을 가해 가지고요. 플러스 전압을 해서 여기에 있는 P타입이니까 P타입에 있는 전공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라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전공이 사라진 영역이 돼요. 공핑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장시간 플러스를 가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소수 캐리들이 모여서 전자층으로 바뀝니다. 이걸 반전 현상이라고 해요. 반전 현상. 모드로 따지면 반전 모드 이런 말을 쓰는데 반전 모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 채널이 생길 수 있는 게이트와 소스 간의 최소 전압을 문턱 전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문턱 전압 이상의 게이트 전압을 가한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 전자들이 이렇게 당겨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모스 FET죠. 근데 이게 이제 PN 접합이다 보니까 이게 전압차는 없지만 실제로 이쪽으로 이제 누설되는 전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막기 위해서 이 바디 쪽에다 전압을 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디 쪽에 전압을 가할 때는 순방향으로 가해버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역방향 전압을 가하죠. 역방향 전압을 가해요. 그럼 이쪽이 역방향이 되려면 P 쪽이고 N 쪽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야죠. 역방향 전압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아시겠죠? 역방향이니까 차단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흐르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방향 전압을 가하죠. 이것을 이제 바디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가함으로써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서 좋은데 이 문턱 전압, 아까 여기 채널이 생길 수 있는 최소한의 VGS 전압을 문턱 전압이라고 했잖아요. 그 문턱 전압이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것을 바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 효과는 모스 FET 소자에서 기판, 이 기판에다가 원래는 전압을 0볼트를 가야 되는데 이 바디 쪽에다 0볼트가 아닌 전압을 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턱 전압은 소스와 기판 사이에 순방향이 아니라 뭐요? 역방향 전압이 가해져야 돼요. 순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버리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이 아니라 뭐다? 역방향 전압에 의존한다. 그래야 되는데 순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난이도가 아주 높은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도가 다 나갔다면은 쉬운 문제가 되는데 진도가 다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로 가죠. 자, PN 접합에서 순바이어스를 걸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PN 접합에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포워드로 해서 이렇게 가면 일단 공피층이죠. 공피층의 넓이를 앞으로 이제 W로 하겠습니다. W는 어때? 순방향일 때는 줄죠. 그러면 접합 용량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죠. 그다음에 전이 장벽은 순방향일 때는 낮아지죠. 이런 관계를 꼭 아셔야 돼요. 역방향일 때는 반대죠. 그래서 이 관계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강하게 주면 자, 확산 용량이 이거잖아요. 용량이 줄어든다. 땡이죠. 그 다음에 공간 전하량의 폭이 넓어진다. 줄어든다. 땡이죠. 조금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장이 강해진다. 네,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전장이 강해지요? 우리가 아까 여기 있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게 강해집니까, 순방이? 아니죠. 약해져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이 장벽은 낮아진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답이 아닌가를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단계예요, 지금.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계단 접합형 PN 접합의 공간 전하 영역의 폭을 전이 장벽 높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우리가 공간 전하 영역의 폭을 앞으로 이제 W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W는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 W하고 전이 장벽은요, 제곱근의 비례입니다. 반비례가 아니죠. 비례예요. 그냥 비례도 아니고 제곱근입니다. 또 하나 더 알아두세요. 공간 전하 영역의 폭, 즉 공피층의 넓이죠. 넓이는 역방향 전압에도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별표해 놓고 따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폭 W는 전이 장벽의 높이, 이 전이 장벽의 비례인데 그냥 비례가 아니라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으로 가죠. 다음 중 PN 접합 다이오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P형 반도체는 다수 캐리어가 뭐예요? 전공, 맞죠?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공피층이 넓어지죠. 역방향은 넓어지고 순방향은 좁아지고.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전이 장벽은 높아집니까? 낮아지죠. 그래야 전자나 전공이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은 N형 반도체는 실리콘 불순물에 5족,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남죠. 대표적인 불순물이 뭐예요? 5족 불순물이. 5족 불순물은 뭐예요? 안티비피라고 했잖아요. 안티비피. 그래서 S비라고 해서 안티몬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나이드라고 해서 비소죠. 비소. P라고 써는 건 인이에요. 인.
그래서 안PBP 제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나왔는데 하나가 빠졌을 뿐이죠. 하여튼 간에 맞았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가변 캐패시터에 사용되는 다이오드 그랬네요. 다이오드 중에서 공피층의 넓이를 늘렸다 줄였다 함으로써 접합 용량을 조정해서 가변 콘덴서 역할을 하게끔 만든 다이오드가 있었죠. 자, 일단 역방향 전압을 이용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요? 베렉터 다이오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답은 2번이 되고요. 베렉터 다이오드의 기호도 알아두셔야 돼요. 일반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에 콘덴서가 달려있는 이런 모양이라겠어요. 이게 베렉터 다이오드의 기호다. 그랬습니다. 자, 21번으로 가죠. 자, P형과 N형 사이에 샌드위치 형태의 특별한 반도체 층인 진성층. 여기다 동그라미 딱 치세요. 야, 우리가 이제 진성, 인트린지라는 단어를 써요. 인트린직. 그래서 인트린직의 I자를 따가지고 PN 접합에다가 그 사이에 인트린직인 중성층을 집어넣었다. 이런 다이오드를 핀 다이오드, PIN 다이오드, 핀 다이오드라고 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핀 다이오드는 수강 소자로도 쓰고 다양하게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고주파에 동작하며 RF 스위치용으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강 소자로도 쓰는 다이오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다이오드의 종류에 따른 용도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방금 핀 다이오드는 RF 스위치용으로 쓴다고 방금 전에 밑줄을 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수강 소자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핀 다이오드다. 일단 이제 베렉터 다이오드죠. 베렉터 다이오드는 VCO라고 하죠. 전압 제어 발진기용으로 쓴다. 맞아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베렉터 다이오드는 전압 제어 발진기용으로도 쓰고 뭐 그 이외에 다양하게 쓰이죠. 자, 임팩트 다이오드예요. 자, 임팩트 다이오드는 디지털 표시용으로 쓰는 게 아니죠. 이 디지털 표시용은 보통 LED 같은 걸 사용하죠.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FND 내가 설명을 했었죠.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FND 같은 것이 이제 숫자 표시기 아닙니까? 7개의 LED로 숫자를 표시한다.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물론 데시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서 실제로는 8개를 쓰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은 LED로 사용하고, 임팩트 다이오드는 어디에 쓴다 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때 뭐로 쓴다 했어요? 발진기로 쓴다 했죠. 그래서 임팩트 다이오드는 마이크로웨이브 때 뭐 발진기, 터널 다이오드도 이제 부성장의 원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때 발진기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용도가 비슷한 게 임팩트 다이오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는 이제 중요하다겠죠. 역방향 전압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한번 온이 되면 그 양단의 전압이 항상 제너 전압으로 일정하더라. 그래서 정전압 회로의 기준 전압으로 쓰는 다이오드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 그래서 이런 용도도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니까 이게 딱딱 나올 때마다 지금 기초를 하실 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시험에 다가오면 가볍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23번으로 갑니다. TTL이죠. 트랜지스터 로직의 약자가 TTL이에요. 자, 스위칭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이오드 뭐예요? 쇼트키 다이오드죠. 우리가 스위칭 속도가 가장 빠른 다이오드 그러면 쇼트키 다이오드. 왜 그런다겠어요? 금속과 반도체의 결합이죠. 금속과 반도체의 결합이다. 무슨 성 결합? 정유성 결합.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결합 방법에는 저항성 결합인 오hm 결합이라고 해요. 오음성 결합, 저항성 결합이 있고 정유성 결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정유성 결합을 해야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유성 결합을 한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24번 문제로 가죠. 다음 중 정렬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병렬. 이거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할 때와 병렬로 연결할 때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병렬이 나왔으니까 병렬로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다이오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이 전류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흐르는 전류가 I다 그러면 I1, I2, I3 방향으로 전류를 3분의 1씩 분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과전류 방지, 과전류 방지에 유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다이오드의 특징이 정류성 소재잖아요. 정류하는 전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장점은 정류 회로의 전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류 용량을 증가시킨다. 이 두 단어를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류하고 여기서 정류하고 여기서 정류하니까 합치면 정류 용량을 이제 증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전류 방지고요. 그다음에 정류 회로를 통해서 정류되는 전류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옳은 걸 찾아보면 과전압은 직렬로 연결했을 때죠. 직렬입니다.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효과는 과전압을 방지하는 거죠. 다이오드를 이렇게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이 다이오드도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방향이 되더라도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분배되니까 과전압을 방지하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직렬일 때의 효과고요. 정류 회로의 전류 용량이 커진다. 요거네요. 답은 2번이 맞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효과 두 가지 딱 외우시면 돼요. 직렬일 때는 과전압 방지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여러 종류의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먼저 용량성 다이오드 또는 이제 베렉터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용량성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제가 다이오드마다 순방향을 걸어야 되냐 역방향을 걸어야 되냐 꼭 공부하시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접합 용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필칭이죠. 넓이를 이용해서 접합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겠죠. 역방향 전압을 늘리게 되면 공간 전압의 폭이 넓어져서 접합 용량은 준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역방향 전압을 약하게 하면은 공간 전압 영역이 좁아지니까 접합 용량은 늘어난다겠죠. 그래서 그걸 가변을 이용해서 가변 콘덴서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 베렉터 다이오드입니다. 순방향을 아니죠. 역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어요. 자, 그 다음 2번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을 이용한다겠죠. 그래서 역방향 항복 전압이 전압 조정에 사용되며 전원 회로에 널리 있습니다. 전원 회로에 특히 어디에? 정전압 회로죠. 거기에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터널 다이오드죠. 터널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죠. 그 순방향 바이어스 중에서 부성 저항 영역의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성 저항 영역의 특징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브 때 발진기에 쓴다겠죠. 발진기에 사용되고 우리가 약간의 순방향만 가해도 곧바로 전류가 확 흐르는 현상을 이용해서 고속 스위치용으로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속 논리 회로에 사용된다. 스위칭 소자로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았다. LED라는 발광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죠.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는데 약간의 이제 다이오드 차이가 있어요. 그동안 앞에서 배운 다이오드는 우리가 이제 원소 반도체라고 하죠.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등으로 만들지만 발광 다이오드와 수광 다이오드는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화합물 반도체.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을 내는 원리를 만들어내는 다이오드가 LED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로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한다.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화합물. 그래서 이게 틀린 건 1번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 자, 26번입니다. 광전 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광은 빛광자죠. 이게 전기할 때 전자예요. 그래서 빛의 신호죠. 빛의 신호. 자, 빛의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꾼다든가 전기적인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꿔주는 소자. 이걸 광전 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전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일단 포토 다이오드가 있고요. 포토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얘는 둘 다 수강소자죠. 둘 중에 이제 어느 게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더 좋냐면요. 포토 트랜지스터예요. 이 포토 트랜지스터가 훨씬 감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폭을 해요. 얘는 증폭까지 간다. 빛을 감지한 다음에 그것을 증폭해서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도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폭을 한다는 점에서 포토 트랜지스터가 포토 다이오드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처리 속도는 포토 다이오드가 빨라요. 그래서 얘는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 두 개를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증폭하지 않고 빛을 감지만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빛이 있냐 없냐만 감지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폭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감도는 떨어져도 처리 속도는 빠르다. 얘는 증폭해서 내보내니까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한번 읽어보죠. 포토다이오드의 PN 접합에 가해지는 빛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포토다이오드의 역방향 전류가 증가한다.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강소자는 역바이어스를 가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발광소자는 순바이어스, 그 다음에 수강소자는 역바이어스를 간다. 그래서 여기에 역방향 전류가 증가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포토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저항을 감소시키면 빛에 대한 감도가 둔해진다. 그렇죠? 베이스에 가해지는 어떤 빛의 신호가 세야만 감도가 더 좋아지죠. 그래서 반대로 약해지면 감도도 약해진다. 맞습니다. 3번. 포토 트랜지스터는 포토 다이오드보다 빛에 대한 감도가 민감하고, 그렇죠? 민감하고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 땡. 속도는 느리다겠죠. 감도는 좋은데 속도는 느리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4번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는 말 그대로 빛을 내는 소자고요. 그 다음에 포토 트랜지스터는 수강 소자죠. 빛을 받아들이는 소자예요. 그래서 광통신에서 이제 송신단에 있는 거고 얘는 수신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만든 것이 있어요. 하나의 쌍으로. 이게 발광 다이오드에다 수강 소자인 포토 트랜지스터를 결합시킨 결합 소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광결합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광결합기. 그래서 광결합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광결합기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것을 광결합기를 결합을 커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포토커플러라고 불러요. 포토커플러. 광결합기를 뭐라고 부른다? 포토커플러. 이렇게 부른다. 포토커플러.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발광소자와 수강소자인 포토 트랜지스터를 결합시킨 광결합기를 뭐라고 불러요? 포토커플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된다. 자, 27번으로 갑니다. 정전압 회로에 주로 사용되는 다이오드. 뭐였어요? 제너 다이오드죠. 정전압 회로에 사용되는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항상 역방향 전압을 이용하고 한번 온이 됐을 때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일정하더라. 그 전압을 제너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정전압 회로의 기준 전압으로 쓰는 게 뭐다? 제너 다이오드다. 자, 28번입니다. 터널 다이오드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터널 다이오드는 일단 바이어스 조건이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순물 농도를 아주 높게 만든 다이오드죠. 그래서 공필층은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전위 장벽은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간 전압 영역 폭이 좁아지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다수 캐리어가 움직이는데 그 다수 캐리어가 순간적으로 공간 전압 영역을 뚫어버려 가지고 터널링 현상으로 전류가 급증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다이오드죠. 그러다가 이제 공피층에 터널링 구간이 막히게 되면 전류가 급격하게 또 감소를 해요. 그러다가 그 구간을 또 넘어서게 되면 전위 장벽이 낮아져 가지고 전류가 또 지수 함수로 증가하죠.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IV 곡선을 보시면 전류와 전압 관계에 보시면 약간의 전압만 가하면 전류가 확 흐르다가 터널링 현상이죠. 그러다가 터널 구간이 막히게 되면 전류가 또 급속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위 장벽이 낮아지면 다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곡선을 나타내는 게 터널 다이오드죠. 역방향으로는 훌륭한 돛체처럼 이렇게 전류가 확 흐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터널 다이오드의 IV 곡선이다. 그래서 터널 다이오드는 1번 구간, 자 2번 구간, 그다음에 3번 구간, 이렇게 4번 구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해도 전류가 확 흐르는 이런 구간은 고속 스위치용으로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이 증가하는데도 전류가 감소하는 영역을 우리가 부성 저항 영역이라고 했어요. 부성. 이런 부성 저항 영역의 특징을 이용한 용도에는 마이크로웨브 때 발진기로 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함수로 증가하는 곳은 이제 증폭기로 쓸 수 있는 거죠. 증폭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훌륭한 덫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 이제 틀린 걸 고르라겠는데 1번 비교적 낮은 역방향 전압에서 제너 항복이라는 용어는 터널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항복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다이오드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전압을 가했을 때 블랙다운 항복이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특히 이제 이 제너 항복을 이용해서 만든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죠. 거기서 설명이 나와야죠. 터널 다이오드 특징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을 보세요. 역방향 바이어스 상태에서는 훌륭한 돛체 역할을 한다. 정확히 맞죠? 그다음에 3번 낮은 순방향 바이어스, 여기 1번 구간을 말합니다. 저항이 대단히 적다. 저항이 적으니까 전류가 확 흐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순방향으로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전류가 감소하는 현상, 즉 부성저항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기도 한다. 정확히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으로 가죠. 포토커플러가 나왔네요. 이제 우리말로는 광결합기라고 하죠. 포토커플러를 우리말로는 광결합기. 자, 이 광결합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발광소자와 수광소자, 즉 이제 LED와 수광소자의 대표적인 게 포토 트랜지스터가 있죠. 이 두 개가 하나의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포토커플러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발광소자인 LED와 수광소자인 포토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조합 장치로 되어 있는 것이 포토커플러다. 아시겠죠? 자, 30번으로 갑니다. 자,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자,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과전압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과전압 방지용으로 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참고적으로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병렬 두 가지를 외우라 했죠. 과전류 방지죠. 과전류. 또 하나는 이제 정류를 여러 다이오드에서 정류를 거친 전류 성분들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정류된 전류를 증대시킬 수 있죠.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류된 전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직렬이니까 과전압 보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1번으로 갑니다. 서미스터가 나왔네요. 서미스터. 자, 서미스터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이 서미스터는 이제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소자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변함으로써 화재 경보 같은 데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항이 줄면 전류가 흐르게끔 해가지고 벨이 울리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저항이 크게 변하는 소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미스터는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크게 변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줄어요. 저항이 줍니다. 그래서
부온도계수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양온도계수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부온도계수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서미스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부온도계수라고 합니다. 부온도계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서미스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으로 가죠. 자, 베리스터가 나왔네요. 자, 이 베리스터. 자, 베리스터에 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은 그랬네요. 이 답은 이제 4번이죠. 앞에서 배우셨으니까. 낮은 전압에서는 큰 저항을 나타내고요. 높은 전압에서는 작은 저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지 전압 같은 게 있죠. 서지 전압, 과전압. 이런 것을 막는 서지 전압으로부터 이제 회로를 보호하는 이런 소자로 쓰는 것이 베리스터예요. 그래서 낮은 전압에서는 큰 저항, 높은 전압에서는 작은 저항을 나타내는 특징을 이용해서 서지 전압, 과전압 보호 회로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베리스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33번으로 가죠. 자, 역바이어스 전압에 따라서 접합 정전 용량이 가변되는 특성을 나타내는 다이오드. 자, 우리가 역방향 바이어스를 일단 이용한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해가지고 공간 전압 영역폭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접합 용량을 가변시키는 다이오드. 그게 이제 베렉터 다이오드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으로 가죠. 자, 실리콘 제어 소자 SCR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턴온 시킬 수 있죠. 레칭 전류라고 했죠. 게이트 전압에다가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가하게 되면 동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반 다이오드 기호인데 여기에 게이트 단자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라 했어요? SCR이라고 했죠. 자, 이쪽이 이제 에노드고 이쪽이 캐소드인데요. 이쪽에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을 준 상태에서 게이트 단자, 이게 게이트 단자입니다. 여기다가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를 가해주면 이제 동작을 하는데 전류가 이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오프를 시키려면 여기를 마이너스 전압, 여기를 플러스 전압, 반대 극성을 준다든가 등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트 전류, 레칭 전류는 처음에만 가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작을 한 다음에는 더 이상 가해주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턴온을 시킬 수 있다. 맞는 거고요. 순바이어스를 가해서 동작시키는 거죠. 여기에 순바이어스를 가해서 동작시키는 회로입니다. 한번 온 상태가 되면 양극 쪽, 에너드 쪽 음극으로 바꿔야, 그러니까 이 양극을 음극적으로 바꿔야 오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양방향 동작이 가능하다. 땡. 단방향입니다. 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자, 4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PN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일명 사이리스트라고 한다고 했죠. 일명 사이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뭐예요? SCR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SCR은 전기 쪽에서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죠. 35번으로 가죠. 자, 다음에 특수 다이오드 중에서 순방향 상태에서 구동되는 것은 뭐냐?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이죠. 그 다음에 포토 다이오드, 수강 소자는 다 역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베리터 다이오드도 가변 콘덴서를 이용한 다이오드죠. 그것도 역방향이죠. 이 발광 소자만 순방향입니다.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바이어스 조건이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정확히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죠. 36번으로 갑니다. 터널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 그랬네요. 터널 다이오드는 일단 불순물 농도를 높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공비찍이 좁고 그다음에 전위 장벽 차가 커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다수 캐리어가 금방 얇은 공간 전환의 폭을 뚫어버린다 했어요. 터널링 현상으로 전류가 확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터널 구간이 막히게 되면 또 감소했다가 이걸 부수성 저항량이라 했죠. 더 이상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위 장벽이 사라지면서 전류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터널 다이오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파의 스위치용으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발진기, 마이크로FD의 발진기로도 쓰고 증폭기로도 동작하는 것이 터널 다이오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역바이어스 상태에서는 훌륭한 도치 역할을 한다겠죠? 맞죠? 낮은 순방향에서는 저항이 대단히 적죠. 그래서 전류가 확 흐른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역바이어스의 저항값은 증가한다. 땡이죠. 증가하면 전류가 많이 흐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부성장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앱대 발진기에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답은 이제 4번이 틀렸네요. 자, 37번으로 갑니다. 자,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 개의 다이오드가 나왔네요. 자,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순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전압 조건 꼭 외우시라겠습니다. 바이어스 조건. 역방향이죠. 순방향이 아니고 역방향입니다.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항복 영역에 이르게 되면 역방향 전류가 크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고 정전압 회로의 기준부에 사용되는 다이오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전압 제어에 사용된다. 맞죠? 그래서 이게 맞으려면 이제 이게 역방향이 되는데 순방향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터널 다이오드는 순방향, 역방향,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야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증가해도 전류가 감소하는 특성을 부성저항 특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마이크로 앱대 발진기에 쓰고, 그다음에 약간의 순방향을 가했을 때 전류가 확 흐르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고속 스위칭용으로도 사용된다. 맞는 내용이에요. 3번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는 반도체와 금속이 결합된 소자죠. 정류성 결합을 이용한다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PN자법 다이오드보다 스위칭 타임이 짧아서 고속 스위칭용으로 쓴다. 맞아요. 그래서 고속 스위칭용으로 쓰는 소자들이 많이 있죠. 아까 배웠던 터널 다이오드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다이오드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가장 고속인 다이오드를 찾아라 그러면 쇼트키 다이오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일단 여기 답은 이제 1번이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쇼트키 다이오드를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PN접합 다이오드에는 PN접합 다이오드로 생성된 전위 장벽에 의해 격리된 공필증이 존재하며 정류작용에 사용된다. 정류성 소자라는 거죠. ON이 될 때는 이제 신호를 통과시키고 오프가 될 때는 통과시키지 않잖아요. 내가 ON하는 신호는 통과하고 ON하지 않는 신호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답은 1번만 틀렸다. 자, 38번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제너 다이오드 중요하죠. 이 제너 다이오드는 일단 역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ON이 되면 그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회로가 정전압 회로예요. 그 정전압 회로의 기준 전압으로 쓰는 다이오드가 뭐다? 제너 다이오드다. 그래서 정전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베렉터 다이오드는 가변 용량 다이오드라 그러죠. 그래서 가변 저항이 아니라 가변 콘덴서라고 해야 되겠죠. 가변 콘덴서의 용도로 사용된다. 틀렸네요. 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 터널 다이오드는 이것은 순방향 바이어스를 이용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속 스위칭으로 쓰고 약간의 순방향에서는 그다음 더 증가하게 되면 전류가 주는 부선 저항을 위해서 마이크로 발진기에 쓰죠. 그래서 이 부선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런 말도 맞는 거죠. 4번에 베리스터. 베리스터는 서지 전압 방지용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용도들을 딱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9번으로 가죠. 자, 그림을 딱 보자마자 앞에는 발광 다이오드예요. 일반 다이오드에 빛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직선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이제 빛이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발광 소자와 이게 이제 수광 소자예요. 일명 포토 트랜지스터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내서 이 빛을 증폭해서 내보내는 이런 장치죠. 그래서 두 개의 장치가 결합된 장치를 포토 커플러라고 하죠. 포토 커플러. 우리말로는 광 결합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인 LED와 수광 소자인 포토 트랜지스터를 결합한 광 결합기를 우리가 포토 커플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포토 커플러가 답이 되겠고요. 이건 앞에서 배우신 SCR이죠. SCR을 뭐라 그래요? 사이리스트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사이리스트.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이 그림
두 가지 기호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0번 문제로 가죠. 다음은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낙뢰와 같이 급격한 서지 전압이죠. 서지 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전원이 인가되는 초단에 주로 사용되는 게 뭐예요? 바리스타다. 그래서 서지 전압 방지, 과전압 방지용으로 쓴다. 바리스타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성저항의 특성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면 일명 에사키 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거 뭐예요? 터널 다이오드죠. 터널 다이오드. 맞습니다. 3번 가전자대의 전자가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대로 올라감으로써 한 쌍의 자유전자의 전공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가 전자가 뛰어 올라가면 그곳에 전공이 하나 생기죠. 쌍으로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그걸 일렉트론 홀 페어 현상 이렇게 말을 해요. 일렉트론 홀 페어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열 생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3번도 맞고요. 4번 열 전자를 방출하고 있는 금속 표면에 자, 전기장을 가하게 되면 전자가 방출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것을 쇼트키 효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쇼트키 효과. 그런 효과를 이용한 다이오드를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펠티어 효과는 아니에요. 이 답은 일단 4번이고요. 나온 김에 이 펠티어 효과는 뭐에 관계되냐면 열전 효과에 관련됩니다. 자, 이 열전 효과가 과거에는 아주 잘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뜸해서 교재 내용에는 없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여기 용어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두 개의 금속을요, 서로 다른 금속입니다. 결합을 했어요. 여기가 결합 접점입니다.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이죠.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고온을 가하고 한쪽은 저온을 가합니다. 열을 가한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발생한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재백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재백 효과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이렇게 재백 효과. 영어로는 이제 재백을 이렇게 쓰죠. 영어로도 좀 알아두세요. 재백 효과라고 합니다. 열전 효과 세 가지인데요. 자, 이것을 좀 보고 있다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커닝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서로 다른 금속입니다. 여기에 접점이 있어요. 결합점이죠. 근데 얘는 이제 고온과 저온을 가했는데 이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접속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전류를 가했어요. 얘는 전류를 먼저 가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쪽에 열이 발생하더라. 발열 현상이 생기더라. 여기는 열을 흡수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주변이 차가워지더라 이 말이죠. 열을 흡수해서 주변이 차가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주변이 차가워지는 열을 흡수해서 냉각의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냉장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낸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펠티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펠티어 효과. 그래서 영어로 이제 펠티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펠티어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 사람을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서로 다른 금속이 아니라 같은 금속이에요. A라는 금속과 L이라는 금속 같은 금속입니다. 같은 금속을 이렇게 접합해 놓고 똑같은 걸 연구한 거죠. 전류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는 발열 현상이 생기고 이쪽에 흡열 현상이 생겨서 주변이 차가워지는 역할을 하더라. 이걸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이걸 톰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톰슨 효과라고 그래요. 내용이 좀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이것을 톰슨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톰슨 효과는 같은 금속이 핵심이고 이건 다른 금속이죠. 차이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다 합쳐서 열전 효과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